자, 그러면은 수업 시작해 봅시다. 자, 향과 같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었던 거는 시조였어요. 시조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가자고 하면은 시조 고려 중엽에 발생을 했다라고 아까 테이프에는 나와 있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활발하게 나타났어요? 조선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끝? 아니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작품이고요. 자, 얘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해당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형식이 정해진 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대에 들어가서 자유시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게 될 어느 정도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 형식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3자, 6보, 45자, 내외, 몇 음보? 4음보의 음보율이 있고요. 3, 4조, 4, 4조의 음수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종장의 첫 음보가 몇 음절? 3음절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조를 한번 봤고요. 이 시조의 전에 있었던 이제 갈래를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거는 향가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우리 시조는 아까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이제 조선시대에 많이 창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야? 향가 학교에서 했잖아. 언제 식인지 아실까요? 안 하셨어? 고려 전 중국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신라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얘는 향찰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기가 된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신라 시대의 노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향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 훈민정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이 향찰로 표기한 노래가 향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작자체.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었냐? 승려. 승려는 누구야? 스님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화랑. 우리 선덕여왕을 보셨나요? 아니면 아는 사람 선덕여왕? 혜인 학생 알아 혹시? 선덕여왕? 우리 아는 학생 선덕여왕 알아요? 들어봤어요? 거기에 이제 화랑들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누구더라? 방탄소년단의 비도 나오고 화랑을 배경으로 했었던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젊은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려나 화량 등의 귀족계층이 이렇게 많이 쓰게 되다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이제 승려가 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찬양, 신앙심을 표현하는 불교적인 노래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민요적인 것.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요라고 하는 건 우리 아리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백성의 노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교적인 사상,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공경하거나 뭔가 충성심, 의로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14개의 수, 그리고 균여전의 11개의 수가 전해지게 되고요. 대체적으로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설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쓰여지게 된 배경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향가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사구체 향가, 두 번째는 팔구체 향가, 세 번째는 십구체 향가예요. 그래서 발달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요, 사구체 향가가 먼저 시작이 됐고요, 팔구체로 변화됐다가 마지막에 십구체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 봤었던 시조의 구랑은 좀 달라요. 얘는 이 구가 줄에 해당합니다. 줄. 그래서 사구체 향가는 네 줄로 이루어진 향가예요. 네 줄. 그리고 팔구체 향가는 8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 그러니까 네 줄로 이제 시작을 해서 8줄로 늘어났다가요, 마지막에는 10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이 19체가 가장 정제되고 잘 짜여져 있고 세련된 완성형에 해당하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성을 취하고 있냐면 4줄, 4줄, 2줄 이렇게 3개로 나누게 됩니다.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3단 구성의 양식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부분을 기라고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을 서, 마지막 부분을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두 번째, 이 두구 있죠? 9구부터 10구까지를 따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얘를 낙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낙구. 향가에서는 이 낙구 첫머리에다가 이 낙구의 첫머리에 뭘 쓰냐? 감탄사를 쓰게 됩니다. 이 감탄사를 써서 시적으로 좀 고양시키는, 시적으로 이제 좀 더 높여지는 그런 느낌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시기적으로 보면 향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향가 같은 경우에는 시조에 영향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19체 향가의 이 3단 구성, 3개로 나누어지는 이제 구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조가 몇 줄로 이루어져 있죠? 몇 줄로 이루어져 있어? 모슬학생? 3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시조의 3장 구성, 3장 형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3장 형식에 영향을 줬어요. 시조의 3장 형식에 영향을 주게 됐고요. 그리고 이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 있죠. 감탄사. 우리 앞에서 사설시조 한 편 배웠었는데요. 사설시조. 그 내용 기억나는 사람? 내가 착각했던 주추리 3대를 임으로 착각했던 내용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뭐로 시작을 해요? 모처라로 시작을 하죠. 아서라입니다. 걔가 이제 감탄사에 해당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첫머리의 감탄사는요, 시조의 종장 첫머리에 감탄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영향을 주었다. 형식적으로 두 가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괜찮을까요? 이해 괜찮아요? 그래서 향가라고 하는 거는 일단 향찰로 표기가 되어 있고, 작사층은 승려나 화랑에서 조금 확대되게, 나중에는 확대되게 되었고요. 불교나 민요적인 노래, 또 이제 유교적인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경설화가 함께 전해지게 돼요. 그리고 4구체, 8구체, 19체 요 세 가지 형식이 있게 되고요. 구는 줄을 말합니다. 이 19체 향가가 제일 정제된 형식에 해당하게 되고요. 얘는 3단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구의 첫머리에 감탄사를 넣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시조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 19체 향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밑에다가 19채 향가 밑에다가 사내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줄에 상찰로 표기된 무슨 노래예요? 시대? 학교 프린트 가지고 온 사람 있을까요? 혹시? 아니면 학교 프린트 오, 되게 잘하네. 여기 안 했구나 아직. 화장실에 시간실을 찾아놨구나. 이거가 아직 안 들어가. 그래요? 네, 아마도 여기 신라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학교 프린트 내용 가지고 온 거여서 여기는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망매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제망매가 같은 경우에는 월명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제 향가이고요. 월명사 같은 경우에는 승려예요, 승려. 밑에 보면은 배경설화가 나타나 있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신라 35대 경동왕 때에 승려 월명사가 지은 19채의 향가예요. 그러니까 10줄로 이루어진 향가입니다.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의 정을 담은 순수 개인 서정시입니다. 자, 순수 개인 서정시 동그라미 쳐봅시다. 순수 개인 서정시. 개인의 정서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정은 이제 정서, 감정이었잖아요. 개인의 감정을 담은 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명사는 일찍이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서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이 노래가 이 제망매가예요.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를 올리고 향가를 지어서 제사를 지냈다. 그 노래, 그 향가를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문득 광풍, 바람이 불어와서 종잇돈을 서쪽으로 날려보냈대요. 죽은 누이가 그 돈을 노잣돈, 죽으면 가지고 가게 되는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은 이제 신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종잇돈이 서쪽으로 날아갔대. 그러니까 가지고 갔다라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혼이. 그래서 일단 제망매가의 제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제자는 제를 지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자할 때 제입니다. 매자는 누이입니다. 망매라고 하는 거는 죽은 누이예요. 그래서 죽은 누이를 기리는 제사 지내는 노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봐볼게요.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자, 이 부분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자, 생사길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삶과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삶과 죽음의 길. 자, 예. 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이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말해요. 이승은 저승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승에 있으니까 머뭇거린대요. 당연히 죽음이 두려우니까 머뭇거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간대요. 아마도 죽는 걸 이야기하겠죠. 여기서의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나는 죽은 누이를 의미합니다. 죽은 누이.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죠? 죽는다고. 또 죽은 누이가 자기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그러니까 하지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보시겠다. 갈 수 있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질문 형식인데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서리법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서리법 기억 안 나는 사람 옆에 적어주세요. 질문 형식. 자, 의문문의 형식인데요.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이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줄 1구부터 4구라고 해서요. 무슨 부분? 기부분이라고 합니다. 기부분. 그래서 기부분의 내용은 간단하게 무엇이냐?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에요.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괴로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서부분입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가을이라고 하는 배경이 등장을 하게 돼요. 가을 하면은 우리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지금 가을이잖아. 뭐 구경 가야 돼? 단풍 구경을 가야죠. 단풍은 이제 물이 들고요. 떨어집니다. 그죠? 이 가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즐거워.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소멸의 시간입니다. 소멸의 계절이에요. 이 계절적인 부분을 통해서 조금은 쓸쓸한 감정을 좀 더 부각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른 바람에 떨어질 이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유적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이 바람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지막 잎새 있잖아요. 생명이 죽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잎이라고 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누이의 죽음. 그리고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갑자기 온 거잖아요. 이른 거. 뭔가 빠르게 나타난 거잖아. 그래서 누이의 요절이라고 하는 건 빨리 죽는 걸 말해요. 이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른 바람에 떨어질 잎처럼. 자, 처럼 이런 표현 뭐라고 할까요? 그리고 직유죠, 직유. 직유법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간 곳 모론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에서 났대. 자, 잎이 한 가지에서 난 거예요. 요 하나 잎이 있었잖아. 이게 뭐 떨어진 거겠죠? 요 한 가지에서 잎이 났대. 그럼 이건 뭔 말하는 걸까? 화자랑 이 죽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우리 아연 학생 어떤 관계 같아? 가족이잖아, 가족. 누가 같을까요? 엄마 아빠가 같겠지, 그죠? 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모를 의미합니다. 같은 부모. 그래서 이 화자와
죽은 누이가 동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동기라고 하는 거는 같은 기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형제지간, 우리 형제자매지간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뿌리가 같아요. 그죠? 뿌리가 같으면 모든 걸 뭔가 공유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가는 곳은 알아 몰라요. 가는 곳은 몰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덧없구나를 느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삶의 무상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화자에 대한 이제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런 삶의 무상감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구나, 삶이라고 하는 게 별거 없네,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부분이야. 서부분. 슬픔도 담겨져 있지만 삶의 무상감도 담겨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 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 보시면은 낙구라고 하는 9번째 줄에 해당하고 있어요. 이걸 낙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원래 향가 낙구 첫머리에는 이런 감탄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향가의 특징이에요. 향가의 특징. 19체 향가의 특징입니다. 19체 향가의 특징에 해당하는데요.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시상을 전환, 그 분위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시상을 집약, 주제를 여기에서 딱 나타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시상을 전환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땠어? 너무 슬퍼요. 삶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타찰에서 만난대. 미타찰에서 누구를 만날까? 우리 미타찰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미타찰은 불교적인 용어인데 불교의 천국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뭔가 다 깨닫고 이렇게 되면은 이 미타찰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누이가 죽었으니까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타찰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승려니까.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 나라고 하는 건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누이를 만날 나. 그러니까 여기서의 화자는 나는 화자를 말합니다. 미타찰에서 만날 나. 지금까지는 가는 곳을 몰라라고 하면서 삶의 무상감을 느끼다가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미타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도가 아주 바꿔버립니다. 마지막을 보시면은 도 닦아서 기다리겠대요.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근데 미타찰은 아무나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누굴 만나겠다는 거야? 거기 가서 우리 누이 만나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 닦아 기다리겠다에서는 어떤 태도? 재회를 소망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의지적인 태도가 많이 드러나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다릴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 부분 9에서 19 마지막 결 부분에서는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슬픔을 극복한 거예요. 극복했어. 근데 그걸 뭘로? 종교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종교적인 승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을 종교적으로 바꿔버린 거야. 승화, 극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아는 시상을 전환하기도 하고요. 시상을 집약하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마지막 결론을 땅땅 하고 내려준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이런 아아 같은 감탄사 활용해서 자신의 감정 드러내는 거 뭐라고 했을까? 그죠. 영탄법에 해당합니다. 영탄법은 감탄사, 감탄형 어미, 뭐뭐 하구나, 뭐뭐 하도다, 요건 아 말고도 나타나 있어요. 뭐뭐 해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가지고 정서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망매가에서 기억을 해줘야 할 부분은요, 향가라고 하는 것의 특징, 갈래적인 특징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비유적인 의미들, 이 나는 죽은 누이 이야기하고 이 뒤에서의 나는 화자 이야기하는 이 차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 그리고 아라고 하는 향가의 특징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뒤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 한번 채워 넣어 보시길 바라고요. 향가에서 시조로의 계승 같은 경우에도 채울 수 있는 분은 채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맞춰볼게요. A는 죽은 누이, B는 화자, 누이의 요절, 누이의 죽음, 같은 부모, 동기간, 영탄법, 아는 낙구, 감탄사, 시상을 전환하고 주제를 집약하는 역할. 낙구, 감탄사, 감사합니다. 동기간 자, 그리고 갈래를 한번 보시면 갈래 뭐였어요? 향가에 해당하고요. 향가. 그리고 향가 중에서도 19채 향가, 10줄로 이루어진 향가였습니다. 이런 19채 향가를 우리가 사뇌가라고 부른다고도 했었죠. 향가, 19채 향가, 사뇌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향가에서 시조로의 재승도 한번 봐볼게요. 19채 향가가 시상 전환에 따라 3단으로 구성되듯이 시조도 초장, 중장, 종장이 3장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시상을 집약하거나 전환하여서 서정적인 완결성을 갖추게 하는 향가의 낙구, 첫머리에 나타나는 감탄사의 기능이 시조 뭐야? 종장의 첫음보, 종장의 첫음보와 유사하다. 그래서 구성 방식, 3단으로 구성되는 그 방식이나 낙구의 형식이 시조로 계승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우리 안민가라고 하는 작품 같이 봐봅시다. 자, 안민가의 일단 배경 설화를 한번 보시면요, 신라가 천재지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민생, 백성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외척 중심, 그러니까 외가 중심의 정국 운영, 정치를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의 공적 질서가 문란해졌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의 질서가 어때요? 복잡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고 왕권이 위축되고 있었어요. 공적 질서가 물론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왕권이 위축 동그라미 칠게요. 왕의 권리가 어때요? 막 세 안 세? 세지 않아.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벗어나고자 경덕왕이 충담사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제 승려 정도예요. 승려. 충담사에게 노래를 지어줄 것을 부탁했어요. 그 노래가 이 안민가인 겁니다. 그래서 충담사가 지어바친 이 노래에 감동한 경덕왕이 충담사를 왕상 어떤 지위를 줬는데 그는 다만 2번 절한 채 그냥 물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민가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노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봐볼 건데 지금 옆에 보면은 중세국어로 쓰여져 있어요. 옆에 현대어를 같이 적으면서 같이 봅시다. 군은 임금입니다. 임금은 어비요, 아버지요. 신하는 다사샬은 사랑하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하실 어미요, 어머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임금은 아버지고요. 신하는 엄마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나라의 이 관계를 가족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A는 B 이런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A는 B 이런 걸 우리 직유라고 할까요? 아니죠.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는 사람? 은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유법. 대체적으로 A는 B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많이 나타나고요. 보조관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은요. 백성은 어른, 아해고 어린, 아해, 아이는 아이를 말합니다. 아이고 아이라고 하셔야지 한다면 임금은 아버지, 신하는 엄마,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면요. 미는 다살 알고다. 혹시 다살 요거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위에서? 걔 비슷한 거 찾아봐.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백성은 사랑을 알 거다. 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나 신하는 백성을 어떻게? 아이처럼, 내 아이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은 사랑을 알게 된대요. 백성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를 우리가 기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1에서 4구까지를 기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기부분에서는 군, 임금과 신하, 그리고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성이 뭐랑 같아요? 가족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봐 봅시다. 구물다이 살쏨물생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 이들을 먹여 다스려서 이런 뜻이면 됩니다. 다스려서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을요 먹여서 다스리면 이 따흠 우리 지금 보시면 시옷디귿 요거 된소리 뒤에 거에 된소리로 읽는다고 했었죠. 이 땅을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겨? 하였디 어딜 갈 것인가 한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요렇게 쳐주세요. 이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땅 버리고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못 가.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 너무 좋으니까. 그럼 좋은 걸 느끼는 사람은 누굴까? 아니, 백성이지, 백성. 그죠? 이 말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먹이고 다스려가지고 이 땅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떠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한다면 나라 지니기 알 거다. 나라가 유지될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 아니 나라의 아니 유지될 줄을 알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백성을 먹이고 살려서 요것을 벗어나지 않게 만들게 하면은 나라의 이 안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겠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5에서 8, 9 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아으 나옵니다. 이 아으 아까도 봤었죠. 한가의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한가의 특징. 이거 뭐라고 하는지 아예 외우세요. 뭐라고 한다고? 낙구 천마리의 감탄사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감탄사가 지금 하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시상을 집약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제가 딱 결정이 돼요. 아으 군다이 임금 답게 이런 뜻이에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다이 신하는 신하답게 민다이 얘는 뭘까요? 백성은 백성답게 이런 뜻이겠죠. 백성답게 하늘은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한다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의 안이 태평안이 있다. 태평할 것입니다. 뜻하는 거야? 안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에서 9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결부분에서는 본분에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분에 충실해야 된다. 여기서의 내용은 개인의 서정시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조금은 집단적인 성격을 지닌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처럼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고요. 어때? 먹여 살려서 이 땅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그 본분에 충실한다고 하면은 나라의 안이 평안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형식적인 특징, 관례적인 특징 기억을 해주시고요. 은유법 나타나는 거, 그리고 뭐뭐 한다면 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가정한다고 해서 가정법이라고도 해요. 가정한다고 해서 가정법. 자, 그래서 갈래를 한번 살펴보시면 갈래는 향가고요. 19치의 향가, 10줄로 이루어진 19치의 향가, 다른 말로 사내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고요. 3단 구성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군시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 위정자의 선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위정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 백성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의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정은 선의 정치야, 선의 정치. 애민사상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애민사상, 우리 세종화재 훈민정음에서도 봤었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담겨져 있고요. 자,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부분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중점이 되는 건 누군 것 같아요? 왕이 중점인가요? 여기서 왕이 중점인 것 같아요? 백성이 중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본주의라고 합니다. 민본주의. 백성이 그 뿌리가 되는 거예요. 백성을 중점으로, 백성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걸 민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서는 이제 각자의 본분,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위정자의 선정 옆에가 뭐예요? 위정자의 선정 옆에 뭐냐고? 네. 애민사상, 애민사상. 틀리구나. 백성을 사랑하는 사상, 애민사상 적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현존하는 지금까지 이제 현재 전해지는 향가 중에서 유일한 유교사상,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목적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나라를 이제 좀 평안하게 하는, 안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논리적이고 직설적인 어법을 사용해서 설득력 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들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6페이지로 아예 넘어갈게요. 6페이지. 우리 지금 향가 2작품을 봤고요. 다시 시조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조 작품으로.
500년 도읍지를이라고 하는 빌제의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시조였죠, 시조.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장 6구, 45자 내외. 여든보, 사음보, 그리고 글자 수의 반복인 음수율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종장의 첫 번째, 종장의 첫 음보는 몇 음절? 3음절이었습니다. 같이 봐볼게요. 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500년 도읍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500년의 역사를 지닌 옛 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고려의 옛수도를 의미해요. 500년이나 이어온 그 고려의 옛 수도를 필마로 돌아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필마 같은 경우에는 한 필의 말 한 마리를 타고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뭘 의미하게 되냐면 벼슬을 하지 않는 신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화자가 간단하게 말을 타고서 이 고려의 도읍지, 고려의 옛 수도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화자는 벼슬을 하지 않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산천이라고 하는 거는 산과 대 시냇물입니다. 얘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연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연 환경. 자연은 의구하대요. 의구라고 하는 건 밑에 써져 있겠지만 변함이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자, 근데 인걸이라고 하는 것은 인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인간상. 인재는 어때요? 간대가 없대요. 간단하게 말하면은요, 변한 겁니다. 자연, 인간. 자연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사는 변했대요. 그럼 뭘 좀 더 부각하고 싶은 걸까? 자연? 인간? 자, 여기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고려가 저물어 가고 어디? 조선이 등장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려가 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려가 망한 그 옛 수도를 살펴보면서 자연은 그대로야. 근데 인간사는 어떻게 됐어요? 조선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을 이렇게 대비시켜서요, 변해버린 그 인간사를 이제 부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는 뭐한데, 뭐는 뭐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늘어놓는 방법을 뭐라고 할까요? 대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꾸 기억을 해두세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예를 들어서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와 같은 거죠? 뭐는 뭐하고 뭐는 뭐한다. 뜻일까요? 어집어 나옵니다. 자, 이 어집어 같은 경우에는 감탄사.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감탄사. 자, 이 감탄사 어디서 왔을까? 향가의 그러한 특징적인 부분들이 계승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향가 형식이 계승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평 연월이. 자, 이 시옷기역 어떻게 읽을까? 시옷기역 뒤에 거에 쌍자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다른 학생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뒤에 쌍자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꿈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태평 영월이 꿈인가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평 영월이라고 하는 건 지금 태평하고 안락한 세월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태평 영월 같은 경우에는 고려의 풍선, 고려가 잘 살았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요. 그게 꿈이 되어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때요? 얘가 저물어버렸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느껴지는 허탈감, 무상함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끝에 쓸 수 있는 거를 인생 무상, 인생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말 쓸 수 있고요. 요 중간 부분에서는 우리 전체적으로는 넥수지탄이라는 한자성어도 써볼 수 있습니다. 넥수지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이냐? 나라가 망한 것, 나라의 망함을 한탄하는 겁니다. 한탄. 자, 그럼 넣을 수 있는 거 한번 넣어 보실게요. 못 넣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넣어 보시고 같이 한번 살펴봐 봅시다. 갈래는 한번 봅시다. 자, 갈래 지금 보시면은 아까 뭐랬지? 시조죠, 시조. 근데 뭐 형식의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평시조에 해당하고요. 시조, 뭐만 시조. 성격은
회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고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를 돌아본다. 그래서 고려 왕조에 대한 회고, 고려 왕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요. 그것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자는 고려 유신, 고려의 신하예요. 유신, 고려를 만든 유신. 회고. 고려에 대한 회고와 인생 무상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여기 회고 써야 고려의 유신, 유신입니다. 유신. 여기에요. 유신으로 망국, 나라가 망한 그 망국의 한을 노래한 회고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는 노래. 밑에는 채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채워보셔. 자, 자연과 인간을 대비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냈고요. 있잖아. 필모는 뭐 하지 않는, 벼슬하지 않는 외로운 신세. 태평연월은 고려가 형성했던 시절, 고려 왕조가 형성했던 시절. 꿈이란가에는 무상감이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무상감이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끝났네. 잠시만요. 자, 다음 우리 이화의 월백하고 같이 한번 봐봅시다. 이화의 월박하고. 이조년의 시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좀 쓸쓸한 감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이화는 배꽃입니다. 배꽃. 이화 배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배나무의 꽃이라고 적어줄게요. 근데 이 배꽃 같은 경우에는 하얀 꽃이에요. 하얀 꽃. 그래서 하얗게 핀 배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얗게 핀 배꽃에 월백하고, 자, 월자는 달월자죠. 월백과 하얀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하얗게 피어 있는데 그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은하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도 보시면 은빛이에요. 은빛. 그래서 하얀빛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이화 월백 할 때 이 달 그리고 은한 같은 경우에는 다 색깔이 백색의 이미지, 하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3경은 옛날에는 시간을 5경, 5경으로 나눴습니다. 상경 11시부터 이제 오전 1시경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간단하게 보면은 새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하수가 새벽인 재. 자, 재 같은 경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때를 의미합니다. 많이 나와요. 때. 새벽인 때. 나수가 자정을 알리는 때. 자, 일제춘심은 뭐 한 가지 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꽃이 핀 것도 그렇고 봄이라는 계절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계절은 봄입니다. 계절 봄. 일제춘심 한 가지 봄의 마음을. 근데 봄의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 마음이 있어요? 아니죠? 봄이 마음이 있다고 표현했으니까 그 자체에는 우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자규야 아련하네. 자규가 알겠냐마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의 자규는 두견새라고 하는 새입니다. 두견새. 소쩍새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이 두견새가 조금 봄에 많이 운다? 생각해 주셔도 되겠고요. 갑자기 이 자규가 나온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두견새가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어. 찌찌찌찌찌찌 울겠죠? 근데 그거를 보고서 얘가 봄의 마음을 알아서 우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자규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있냐면요. 자기가 운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청각적인 이미지, 청각적인 신상을 가지게 됩니다. 알겠냐마는 다정도 3음절이죠.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정한 것도 정이 많은 것도 병인 양 해서 병인 것 같아서 병인 듯 해서 잠 못 들어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잠을 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의 다정, 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규를 걱정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감정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봄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들고 있어. 그런 걸 보면은 조금은 뭔가 애상적인, 슬픈 그런 느낌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는 어때요? 앞에서는 풍경입니다. 풍경을 이야기해주고요. 뒤에서는 내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거를 선경, 후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경치를 이야기하고요. 뒤에 정서를 이야기하는 방법을 선경, 후정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반대는 뭐겠어요? 그 반대는 선정, 후경이겠죠. 얘는 선경, 후정의 방식을 따르고 있고요.
잠이 못 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학교에서는 전전반칙이라고 하는 한자 적어도 써줬습니다. 얘는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좀 백색의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청각적인 심사도 나중에 사용하면서 봄날의 뭔가의 정감, 봄날의 뭔가 상상하고 가지가지하고 그런 이제 느낌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갈래는 시족, 그냥 평범한 평시족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격은 애상적입니다. 애상적. 애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슬픈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슬픈 느낌. 그래서 새가 막 이제 울고 있으니까 잠 못 들어 하는 걸 보면은 좀 애상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한번 밑에 채워보면은 봄날 밤에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좀 노래하고 있는 시조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화, 월백, 은하 얘는 무슨 색의 이미지? 백색의 이미지로 애상적인 슬픈 정감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규의 울음소리 우리 현세의 울음소리를 배경으로 해서 일지춘심 봄날 밤에 그 화자가 느끼는 고독 그리고 애상감을 형상화했어요. 고독, 애상감을 형상화했다. 그리고 봄밤에 정경을 서정적